제자 백가 시대에 존재했던 학파의 수는 100개보다 많을까 적을까? 중국에서는 춘추시대 말기부터 전국시대에 걸쳐 제자 백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활약했다. 제자 백가의 제자는 많은 선생을, 그리고 백가는 많은 학설을 뜻한다. 한마디로 당시 활약했던 학자와 학파를 통틀어 제자 백가라고 한다. 실제로 학설이 189개나 되었다고 하니 당시 중국에서 학문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전국시대에 어떻게 학문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약육강식의 격동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고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 주왕조 시대의 유력한 제후국이었던 진에서 하극상이 일어나 조, 위, 한의 삼국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은 왕도 제후도 상관없다. 강한 자만이 권력을 쥘 뿐이다 라는 전국시대로 접어들었고 약자와 강자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그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아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과거처럼 혈연이나 신분을 중요시하는 인사로는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후는 출신과 신분에 상관없이 앞다퉈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려 애를 썼다. 이는 곧 능력 있고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자 백가는 중국 정치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 사상이다. 또한 진의 전국 통일에 커다란 역할을 한 법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알고 있다시피 유가는 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반면 법가는 법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했다. 진이 전국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시대에 가장 효력을 발휘한 것은 법가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무위자연을 주장한 도가, 박애를 내세운 묵가, 전술을 설득한 병가, 음양오행설의 음양가 등도 이 시대에 나타난 사상이다.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진시 황제는 철기와 법가 사상 덕분에 드넓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는 청나라의 푸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황제는 누구일까? 최초의 황제는 진의 시황제이다. 시황제가 등장하기 전의 중국은 전국시대로 제후들이 서로 내가 왕이라며 패권을 다퉜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 나라는 연, 제, 초, 한, 조, 위, 진의 칠웅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이 중에서 다른 6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 진의 왕 정이다. 전국을 통일한 진은 그 이전에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자 왕이라는 칭호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정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고 초대라는 의미로 시황제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황제는 어떻게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우선 진나라가 지리적으로 변경에 위치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진이 자리를 잡은 것은 현재 간수성에 해당되는 변경으로 칠웅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 면에서 뒤처졌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춘추시대 말부터 전국시대 초기에 걸쳐 철기가 보급되어 농경과 관계공사 기술이 발전했는데 진은 뒤처져 있었던 만큼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여 대규모 치수 관계 사업을 추진했고 덕분에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켜 재력을 키우게 되었다. 또한 일찍부터 법가를 기용해 법이라는 강제력으로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체제를 정비했던 것도 약육강식의 시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진은 상한과 이사가
철저한 법치주의를 실시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생산력과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었다. 그것이 천하통일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진시 황제가 병마용을 실물 크기로 만들게 한 이유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된 시 황제는 토목 사업을 매우 좋아했다. 만리장성, 아방궁, 시 황제릉 같은 거대 건축물은 모두 그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시 황제에게 폭군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도 이러한 토목공사로 민중의 원한을 샀기 때문이다. 특히 시 황제가 생전에 직접 지은 능묘는 묘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규모였다. 7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만든 이 거대한 능묘는 동서 345m, 남북 350m로 옛날에는 주위 약 2,500m의 내벽과 6,300m의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와 더불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1974년에 발굴된 병마용 갱이다. 시황제릉을 감싸듯 배치된 병마용 갱의 내부에는 사람 크기의 병사와 말에 병마용이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그 수는 무려 8,000개나 되었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인형들이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표정뿐 아니라 출신 부족에 따라 머리 모양도 제각각 달랐다. 이로써 진해 군대가 다양한 민족의 혼성 부대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사람 크기와 똑같으면서도 얼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인형을 대량으로 만들려면 분명 방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병마용을 만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병마용 갱을 발굴했을 때 처음에는 저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시 황제를 지키기 위한 군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 군대 이외에 궁전의 실물 모형과 문관, 예인 등의 인형이 발견되자 이것은 생전의 생활을 그대로 저세상에서 재현하기 위한 거대한 세트일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저승에서도 이승에서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시 황제가 주변의 물건이나 사람들과 저세상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 병마용 갱에 대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유적의 일부가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파격적인 수수께끼로 가득 찬 유적이다. 만리장성은 19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 완성되었다는데 총 길이 24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가장 장대한 것으로 달에서도 육안으로 보인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이론상의 이야기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어쨌든 역사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힘든 스케일을 자랑하는 건축물임에는 틀림없다. 사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건축물이다. 만리장성 하면 보통 진해 시황제가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장성이 그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시황제는 그 이전의 전국시대, 즉 연, 조 등의 북방 국가가 개별적으로 쌓았던 장성을 서로 이어 확장했을 뿐이다. 이때 시황제의 목적은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고 진의 국경을 주장하는 데 있었다. 더욱이 그의 시대에 쌓은 것은 돌을 쌓고 흙을 붙여 굳힌 지극히 간단한 장성으로 오늘날 볼 수 있는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말과 사람이 뛰어넘지 못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높이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만리장성은 한나라 때 영토가 확장되면서 더욱 연장되어 둔황의 옥문관까지 이르렀고 6세기 때는 거란, 돌궐의 침입에 대비해 새롭게 남쪽에도 쌓아졌다. 이것이 현재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의 기본적인 윤곽이다. 이후 당, 송, 원 시대에는
특별히 강화되지 않았지만 명나라 때 행해진 대보수로 마침내 현재와 같은 견고한 모습이 되었다. 원나라 이후 정권을 수립한 명나라에서는 몽골인의 재침입을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제3대 영락제가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긴 것도 북방의 방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관광사진 등에서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은 대체로 명나라 때 개축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베이징 근교의 장성은 특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높이 9m, 폭 5에서 6m의 위용을 자랑한다. 결국 만리장성은 기원전 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금씩 견고해진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난립해 있던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했을까? 중국 영화를 보면 배우의 목소리가 더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영화 안에서도 어떤 배우의 목소리는 더빙으로 처리되고 또 어떤 배우는 그대로 자기 목소리로 연기를 한다는 점이다. 왜 중국인이 중국인을 연기하는 영화에서조차 더빙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방언 때문이다. 영토가 넓은 중국에는 지방별로 베이징어, 광둥어, 수저우어, 푸젠어, 커자어 등의 방언이 있다. 문제는 중국의 방언이 단순한 사투리 수준이 아니라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어와 광둥어는 영어와 독일어로 말하는 것만큼 차이가 난다고 한다. 따라서 광둥어를 사용하는 홍콩 영화에 베이징어권의 배우가 출연하면 더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은 교육의 발전과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표준어로 말하면 중국 어디서든 말이 통한다. 중국의 표준어는 베이징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보통어라고 한다. 또한 한자로 문장을 쓰면 뜻은 대충 통한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땠을까?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의 전국시대, 중국에는 아직 천하를 통일할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많은 나라가 난립하고 있었다. 역사서에 따르면 그 시대에는 공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 백가가 각 나라를 유랑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한다. 그 넓은 땅에 통일 국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분명 공통의 언어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통역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역사상 유명인들이 통역을 이용해 대화를 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여러 가지 방언에 통달해 있었거나 아니면 더듬거리며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방언이 통하지 않을 만큼 광대한 중국에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를 주고받았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농민 출신 유방이 엘리트 출신 라이벌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농민으로 출발하여 천하의 권력을 손에 쥔 영웅이다. 그의 성장 과정은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의 전형적인 예라 해도 좋을 것이다. 우선 가난한 농민 계급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젊은 시절 협객의 무리로 여러 나라를 떠돌았다는 것, 그리고 항우라는 엘리트 출신의 라이벌이 있었다는 것이 특히 그렇다. 유방처럼 돈도 권력도 없이 맨몸으로 시작해 출세한 영웅은 어느 나라에서든 인기가 있는 법이다. 물론 유방이 단순히 운이 좋아 천하의 영웅으로 떠오른 것은 아니다. 그는 협객으로 여러 나라를 떠돌 무렵 넓은 도량으로 덕망을 얻어 진승오광의 난으로 시작된 진 말기의 혼란 속에서 반란군의 리더가 되었다.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군은 이윽고 항우와 유방이 이끄는 군으로 좁혀졌고 결국 유방이 승리하게 되었다. 항우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 그는 유명한 홍문의 회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때 그는 체면도 불사하고 목숨을 구걸해 결과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넉살도 유방의 강점이었다.
기원전 202년 한나라의 초대 황제 고조가 된 유방은 진나라의 엄벌주의를 폐지하고 조세와 노역을 줄이는 방침을 취했다. 진나라가 법률에 의거해 엄격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반란을 초래해 멸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덕분에 농민들은 농사일에 충실해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고 이는 곧 경제 번영과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유방은 진나라의 군현제를 폐지하고 군국제를 실시했다. 군국제란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는 군현제와 공신 및 일족에게 분국을 주어 통치하게 하는 봉건제를 병용한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한나라에는 여러 개의 왕국이 생기게 되었다. 유방은 인재 등용에 뛰어났고 덕망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아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그만한 포상을 바라고 싸운 것이다. 이에 따라 황제가 된 유방은 분국을 나눠주는 등의 보상으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했다. 배수진으로 승리한 한신은 심리전의 달인이었다. 어떤 싸움이나 경쟁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용되는 배수진이라는 말은 사기에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로부터 생겨났다.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뤘을 때의 일이다. 그에게는 군사에 관한 한 국내에서 당할 자가 없다는 뜻으로 국사무쌍이라 불리는 무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신이다. 한신은 유방의 명령으로 위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차례로 물리치고 초나라의 종속국인 조에 도전했는데 이때 수적인 면에서 크게 뒤져 있었다. 상대는 20만 명이었던 데 비해 한신의 군은 12,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맞붙는다면 승산이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이때 한신은 2,000명의 별동대를 뽑아 붉은 깃발을 내주며 명령했다. 내일 전투에서 우리 군은 일부러 패주할 것이다. 그러면 적은 분명 적진을 비우고 추격에 나설 것이다. 그 틈을 노려 적진을 빼앗고 붉은 깃발을 꽂아라. 그런 다음 그는 나머지 병사 1만 명과 함께 강을 등지고 진을 쳤다. 이것을 본 조나라 군대는 한신은 병법의 병자도 모르는 모양이다 라며 비웃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강이나 절벽을 뒤로 하고 진을 치면 싸움이 불리해졌을 때 도망갈 곳이 없다. 따라서 배수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병법으로 알려져 있었다. 다음 날 조나라 군과의 싸움을 시작한 한나라 군은 한동안 전투를 하는 척하다가 계획대로 조금씩 강가의 진지 쪽으로 후퇴했다. 그러자 조나라 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맹렬하게 추격해왔다. 한동안 뒤로 물러서던 한나라 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고 필사적으로 대항했다. 갑작스런 한나라 군의 맹공에 조나라 군사가 쩔쩔매는 동안 한신의 별동대는 텅 빈 적진을 빼앗고 붉은 깃발을 꽂았다. 그것을 본 조나라 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이 틈에 한신의 본대와 별동대는 협공을 펼쳐 조나라 군을 물리쳤다. 한신의 작전이 보기 좋게 성공한 것이다. 그 후 여러 장수에게 병법에도 없는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병법에 사지에 몰아넣은 후에야 살게 되고 망할 지경이 되어서야 존재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그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야 비로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용한 놀라운 작전을 펼친 것이다. 한나라를 크게 위협했던 흉노족이 갑자기 멸망한 까닭은 천하통일을 이룬 진과 그 뒤를 이은 한 시대에 중국은 몽골에서 활약한 유목민족 흉노로 인해 골머리를 썩었다. 흉노는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국가를 건설한 민족으로 기원전 3세기 중반인 전국시대에 처음으로 중국의 역사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중국 북변의 조, 연, 진나라를 위협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만리장성이다. 특히 진나라 말의 혼란 시대에 모돈선우라는 뛰어난 군주의 등장으로 더욱 강해진 흉노는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진출했다. 기원전 200년 한고조의 유방은 모돈선우와 싸워 크게 패하기도 했다. 이때 한나라는 매년 흉노에게 거액의 물품을 보내는 굴욕적인 관계를 맺었다. 한나라가 일족의 여성을 선우의 아내로 바쳤다는 점에서도 당시 한나라의 저자세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힘의 관계는 7대 무제의 등장으로 역전되었다. 무제는 그때까지의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대장군 위청과 그의 조카 곽거병에게 흉노를 공격할 것을 명령했고, 그들은 흉노를 고비 사막의 북쪽까지 몰아냈다. 기원전 56년경 흉노는 동서로 분열되고 동흉노는 기원전 51년에 한나라와 주종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서흉노는 키르기스 초원으로 이동했지만 한나라 서역 도호의 공격을 받아 기원전 36년에 멸망했다. 그렇다면 남아있던 동흉노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왕망에 의해 전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혼란에 빠지자 동흉노는 다시 세력을 키우지만 48년 내분이 일어나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그중 남흉노는 한나라의 이주에 정착했고, 한나라에 반발한 북흉노는 남흉노와 선비족의 압박으로 서쪽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쇠퇴해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위협했던 흉노족은 실질적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유목민족은 뛰어난 통치자가 있을 때는 단번에 큰 세력으로 성장하지만 통치자를 잃으면 소부족으로 분열되어 흩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의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게르만족 대이동의 계기가 된 훈족은 서쪽으로 갔던 북흉노의 자손이 유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만리장성 건설이 흉노를 이동시켰고, 그것은 결국 로마 제국 멸망의 방아쇠가 되었던 셈이다. 삼국지 시대의 잦은 전쟁으로 인구는 얼마나 줄었을까? 후한 말부터 위, 오, 촉이 분립해 진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삼국시대에는 많은 영웅이 등장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촉나라의 유비, 위나라의 조조, 오나라의 손권 외에 제갈공명, 관우, 장비 등의 활약은 삼국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이 등장한 후한 말은 외척과 내시의 세력이 커지고 대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면서 농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결국 184년 황건의 난이라 불리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이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지방의 치안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미 말기 증상에 빠져있던 한나라에게는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병력을 보유한 호족에게 직위를 주어 이 사태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나라가 위, 촉, 오다. 특히 화베이를 지배한 위나라는 삼국 가운데 최대 최강으로 조조는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8년의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서로 손을 잡은 촉나라의 유비와 오나라의 송권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다. 만약 조조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틀림없이 천하를 손에 넣었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220년 조조가 숨을 거두고 그의 아들 조비가 뒤를 잇자 후한의 황제는 그에게 제위를 물려주었고, 이로써 위왕조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유비와 송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해 유비는 촉나라, 그리고 229년에 손권은 오나라의 황제가 되었다. 이후 3파전이 벌어졌지만 세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뛰어나면 다른 두 나라가 그것을 저지했던 터라 천하의 패권을 잡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끊임없는 전란은 물론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 후한 말에는 5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500만 명까지 격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시대는 그 정도로 혹독한 시기였던 것이다.
실크로드는 원래 어떤 길이었을까? 실크로드는 이름 그대로 비단 교역으로 발달한 유라시아 대륙의 교역로를 말한다. 처음으로 실크로드라는 말을 쓴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으로, 그는 고대 중국과 그리스 로마 문화권과의 교역에서 비단이 큰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해 그 교역로를 실크로드라고 불렀다. 실크로드는 구체적으로 장안을 기점으로 둔황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파미르고원, 이란을 거쳐 고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는 길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후에 동서교역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실크로드라는 말의 의미는 더욱 커졌고 결국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잇는 모든 주요 교통로를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실크로드는 몇 번 국도처럼 어느 한 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크로드는 어떤 길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소개한 중앙아시아의 건조지대를 달리는 루트다. 이 루트는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아시스 루트라고 부른다. 오아시스에서는 물의 양과 밭의 면적에 제한이 있어 주위 농경민이나 유목민으로부터 필수품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에 사는 사람들은 직물, 도기, 금속 제품 등 수공업을 발달시켜 다른 지역 사람들과 필요한 물건을 교환했다. 이것이 발달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교역로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로보다 북쪽에 위치한 초원지대를 달리는 스텝 루트다. 이 루트는 동쪽으로 몽골 고원, 서쪽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이르는 길로서 주로 유목민이 이용했다. 마지막은 홍해 또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 화난에 이르는 남해 루트다. 중세 이후 조선 기술이 발달하자 많은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 교역이 성행하면서 이 남해 루트가 동서 교역의 주류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육지의 교역로는 쇠퇴해 사람들로 북적였던 오아시스 도시와 거리는 점차 사라져갔다. 수 문제가 관료 등용 시험으로 과거를 실시한 속내는, 과거는 중국에서 1200년간 행해진 관리 등용 시험으로 학과 시험을 치러 우수한 인재를 선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선거라는 말과 그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널리 모집하고 선별해서 뽑는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를 맨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은 수나라의 초대 황제 문제로 6세기에 시험을 치러 관리를 등용한 것은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수나라 이전의 관리 등용 방법은 처음에는 세습이었지만 한나라 때는 향거리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구품 중종제가 있었다. 한나라의 향거리선은 지방의 장관이 제야에 유능한 인물을 추천하는 제도로 호족의 자제만 추천되어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구품 중정제는 각 지방에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중정관을 두고 그 중정관이 향리의 평가를 기준으로 인물을 구품으로 나누어 관청에 추천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유능한 호족의 자제만 추천을 받게 되어 상품에 한문 없고 하품에 세족 없다는 말처럼 가문의 우열이 관품의 근거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호족이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출세의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수나라의 문제는 집안이 아닌 실력으로 관료를 등용하는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도가 지나쳤던 귀족 정치가 개선되고 황제의 힘이 강해졌다. 특히 수나라는 북부와 남부를 통일해 갑자기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인재를 필요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재능 있는 사람을 널리 모집할 수 있었던 과거는 매우 적절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서유기의 진짜 모델은 누구일까?
서유기는 알고 있다시피 삼장법사 현장이 원숭이 손오공, 돼지 저팔계, 요괴 사오정과 함께 불전을 구하러 천축으로 여행을 하는 모험 이야기다. 흥미롭게도 이 서유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것이라고 한다. 서유기는 16세기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주인공인 현장은 그보다 900년 앞선 당나라 때 실존했던 인물이다. 젊은 시절부터 매우 덕이 높은 승려로 알려진 현장은 중국 내에서만 머물면 불교의 진수를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해서 그가 수도 장안을 떠난 것이 정관 3년이다. 현장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향해 마침내 630년 겨울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서북 인도에 도착했다. 이후 현장은 불교 연구의 중심지인 나란다를 찾아가 산스크리트 불전을 공부했다. 그리고 645년에 귀국한 그는 17년에 걸친 해외 유학의 경험을 대당 서역기라는 책으로 정리했다. 그것이 바로 소설 서유기의 바탕이 된 셈이다. 물론 현장은 소설과 달리 손오공이나 저팔계, 사오정 같은 제자는 없었다. 그는 말 한 필만 데리고 제자 한 명 없이 홀로 여행을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장이 여행을 결심했던 시기는 당나라가 막 성립된 혼란기로 외국으로의 여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은 도항 허가도 얻지 못한 채 살짝 나라를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제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런 사정과 상관없이 현장의 여행은 중국 고래의 신화나 전승과 함께 재미있고 신기하게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의 여행기가 신과 선인, 용이 등장하는 기상천외한 일대 모험 이야기로 재탄생한 것이다. 경국지색 양귀비는 풍만한 타입의 여성이었다. 당나라의 양귀비 하면 가장 먼저 절세의 미녀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처음에 그녀는 현종 황제 아들의 비였는데 후에 그녀의 미모에 반한 현종이 자신의 비로 삼아버렸다. 당시 현종의 나이가 56세이고 양귀비가 22세였다는 나이 차이는 물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가로챘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양귀비에게 흠뻑 빠진 현종은 그녀의 집안일 쪽에게 고관직을 내주었고 그들의 문란한 정치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양귀비는 단순한 미녀가 아닌 경국지색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양귀비의 미모를 그토록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쓴 장한가의 영향도 크다. 현종과 양귀비의 연애를 그린 이 시에서 백거이는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넘치도록 노래했던 것이다. 눈동자를 한번 돌려 웃으면 100가지 교태라. 육궁에 분단장한 미인들은 얼굴빛을 잃었더라. 봄추위에 화천궁 온천물 목욕토록 허락하니 따끈한 물은 기름 엉긴 듯한 흰살결을 부드럽게 씻어내네. 이것은 양귀비의 목욕 장면을 노래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녀는 재색을 겸비한 육감적인 미녀였던 것 같다. 사실 당대의 그림을 보면 당시에는 볼이 통통하고 육감적인 여성을 미인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미인의 기준은 때에 따라 바뀌었다. 당나라 이전의 한나라 때는 반대로 가냘픈 여성이 인기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11대 황제의 비로 역시 비극의 여성으로 알려진 조비연이다. 그녀와 양귀비의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중국에서는 연수환비라 한다. 이는 조비연처럼 호리호리한 미인, 옥환처럼 통통한 글래머 미인이라는 뜻이다. 이를 통해서도 양귀비는 풍만한 타입의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당나라가 갑자기 멸망한 까닭은 당나라 현종은 일국의 영화와 세태를 모두 경험한 황제이다.
그의 치세 전반은 개원의 치라 불리는 당나라 전성기로 수도 장안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번성을 누렸다. 그러나 치세 후반이 되자 현종은 정치에 대한 의욕을 잃고 양귀비와의 애정 행각에 빠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등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현종의 신임을 얻어 출세한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양귀비의 일족인 양국충과 대립하여 거병을 하게 된다. 이로써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시인 두보가 나라는 망했어도 사남하는 예전과 같구나 라고 노래한 상황으로 내리닫게 된다. 9년이나 지속된 이 반란은 위구르의 원조로 진압되었지만 당나라는 완전히 쇠퇴하고 말았다. 당나라는 그로부터 1세기 반이 지난 907년에 멸망하는데 그 원인은 이 시기에 시작된 정치 부패와 경제 혼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정적인 실정은 소금의 전매였다. 안사의 난으로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게 되자 당나라의 세제인 균전제, 조용조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자 조정은 소금의 자유로운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 전매로 만들어 국가의 재정을 대신하려 했다. 당연히 소금값은 치솟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1kg에 1,000원이던 것이 그 10배의 세가 부과되어 11,000원까지 올랐다. 결국 생활이 어려운 서민은 소금 밀매업자로부터 소금을 구입했고 정부는 단속을 강화했지만 밀매업자는 가난한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 활약했다. 그러다가 875년 정부의 단속으로 궁지에 몰린 밀매업자들은 마침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의 대표자가 황소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황소의 난이라고 한다. 이 반란으로 당나라는 거의 붕괴하기에 이르렀고 황소가 일시적으로 황제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907년 황소의 군에서 세력을 키운 주전충에 의해 당나라가 망하면서 3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슬람교가 그토록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572년경 아라비아 반도 서부에 위치한 메카에서 태어났다. 메카는 당시에 이미 성지로 알려져 많은 순례자가 카바 신전을 찾고 있었다. 그 무렵 아라비아에서는 우상 숭배와 다신교를 당연시했기 때문에 신전 내부에는 많은 신의 조각상이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알라는 주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알라를 절대 유일신으로 모시는 일신교로 만든 것이 마호메트다. 마호메트는 메카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6살 때 고아가 되어 상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기적은 물론 전설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610년의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들은 그는 자신이 예언자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마호메트는 612년부터 메카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지만 우상 숭배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메카 유력자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결국 메카에서의 포교의 한계를 느낀 마호메트는 622년에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 이주를 성천이라 부르고 있으며 마호메트가 메디나에 도착한 서력 622년 7월 16일은 이슬람력의 원년 1월 1일이 되었다. 메디나에서 세력을 키운 마호메트는 630년 마침내 메카를 정복했고 632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라비아 반도를 이슬람교의 지배 아래 통일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토 확장은 마호메트 사후에도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성전이라고 한다. 그들은 정복지의 이교도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한편 코란, 공납, 칼 중에 하나라는 원칙 아래 세금만 낸다면 신앙의 자유와 생명, 재산의 안전을 보장했다. 이러한 방침은 피정복민에게 환영을 받았고 개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슬람 세계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갔다. 이로써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말에 100년간 이슬람 제국은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기초는 거의 이 한 세기 동안 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